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 코빗랩 시간에서는 가상자산 채굴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자 알컴퓨터의 박시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박시현 사장님의 백그라운드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알컴퓨터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2011년도부터 게임 개발 사업을 하다가 이제 16년도에 그 엑시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회사를 매각을 했고 남은 자본금으로 이제 채굴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알컴퓨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컴퓨터를 판매하고 AS도 진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현재는 채굴장도 운영하고 있고 채굴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채굴을 이제 직접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한국에는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이 이제 전력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어떤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자산에 좀 이미 국한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채굴하고 계시는 그 코인은 어떤 종류의 코인을 채굴하고 계신가요? 한 95%는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굴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제 장소를 다른 채굴자들분한테 제공을 해서 다른 분들의 채굴도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초기에는 이제 채굴업을 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기계를 채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본의 한계도 있고 시설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객들을 모집해서 또는 원하시는 분들에게 채굴기를 제공하고 관리나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이제 채굴기를 위탁 운영하는 그런 게 같이 진행이 보통 되고는 해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에서 그 채굴자들이 많이 이제 탈중국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박 사장님 하고 계시는 사업에 어떤 뭐 영향이나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탈중국 하고 있는 이 채굴업의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셔도 될까요?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뭐 중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좀 물어봤어요. 저도 용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약간 위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 많던 중국의 채굴기가 그래픽카드로 분해가 돼서 한국으로 중고가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떤 시장이 좀 붕괴 일어날 수도 있고 새 제품이 팔지 않고 중고만 유통될 것이다 라는 소문도 돌았고, 그런데 실상 그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는데, 그럼 그 많은 채굴기는 다 어디 갔고 어떻게 될 것이냐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채굴기 유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걸리면 공안에게 잡혀간다든지 몰수를 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채굴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채굴자들이 기계를 매각해서 그냥 손절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이나 텍사스 같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채굴을 다시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이제 저희 컨택이 와서 한국에서 중고 채굴기나 새 채굴 구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뭐 물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의도 좀 있었고요. 어떤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채굴자들은 절대 접지 않을 것이다. 뭐 중국이 안 되면 미국에 가서 또는 동남아에 가서 또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 진출을 해서 계속 채굴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채굴을 4년째 하고 있지만 상당히 멈추기 힘듭니다. 어떤 점에서 혹시 멈추기 힘드신가요? 뭐 다들 이제 뭐 사업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내가 잠잘 때도 일해주는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사업을 해보면 직원들에게 정말 월급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굴기는 전기만 잘 주고 가끔 아픈 애들 고쳐만 주면 끊임없이 일을 해주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누가 말했었죠? 예, 잠잘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채굴장을 그러면은 뭐 그럴 동향이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나요? 소문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채굴을 해봤어요. 카자흐스탄에도 채굴기를 보내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중앙집권 세력들에 의해서 뭐 채굴을 하지마, 몰수해, 이런저런 완력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현재 제가 아는 사장님도 우즈벡에서 채굴을 하시다가 올스탑 상태고 새로운 이제 장소를 물색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전기료가 좀 비싸지만 여기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채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중국 분들 중에. 그럼 우즈베키스탄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로 싸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값만 들려주신다면? 네, 전기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재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라 수준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선진국에 갈수록 전기료는 비싸지고 좀 밑으로 갈수록 전기료는 싸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전기료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쓰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 경제 소득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정도 살 것 같으면 전기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우즈벡에 최초에 컨택했을 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는 2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30원대, 40원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료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원화나 기타 환율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전기료가 바로 올라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로 계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이상을 올라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나라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해외 채굴장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2018년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폭락을 하면 또 전기료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수익이 아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민감하게 다루진 않는데 또 다시 폭락장이 오면 이제 채굴자들은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 임대료 내고 또는 뭐 상가 임대료 내고 전기료 내고 관리비 내면 제로가 딱 되는 시점에서 사람들 그때 고민을 하거든요. 접을지 떠날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채굴업에 영향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채굴자들이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관련 코인들이 좀 하락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채굴을 전 세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심리 위축된 상태에서 코인도 던질 수 있는 거고 쉽게 팔 수 있겠죠. 그게 뭐 가장 큰 영향일 거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누군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이 채굴자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이주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국에 있는 채굴기를 지금 끈 상태고 이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한 다음에 다시 작동을 시킬 거잖아요. 다시 작동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근데 이주할 때 방법론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채굴기를 조립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주를 시킬 거냐 아니면 모두 분해해서 다시 갈 거냐 했을 때 보통 분해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이주를 안 해봤지만 분해해서 다시 공장을 잡고 이제 전기를 세팅하고 시설을 완비하고 그 다음에 채굴기에 들어가서 조립을 다 하고 세팅을 다 하는데 이게 2달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리 잡고 세팅하고 전체 채굴기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는 또 2-3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해시가 바로 이전처럼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채굴자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그 사이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절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채굴자들, 지금 여태껏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채굴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그런 해외의 다른 채굴자들이 참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해시파워가 회복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없나요? 해시 파워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는데 그게 채굴자들이 이주를 해서 다시 가동하는 것인지, 물론 가동은 어느 정도 되겠죠. 대형 채굴자들이 아직 가동하기는 이른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새로운 채굴기가 투입이 돼서 이제 해시 파워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국내를 봐도 해외를 봐도 GPU가 그 정도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보면 TI
제품군과 LHR 버전, 로우 해시 레이트 그 버전을 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버전은 그 그래픽 카드는 채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입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의 로우 해시 레이트가 적용이 안 된 모델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수량은 꽤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시 레이트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GPU 채굴기에 관한 것이고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에이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트메인에서 생산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비트메인이 지금 뭐 중국에 있잖아요. 생산 공장이 제가 알기로. 근데 중국 정부에서 똑같이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산을 제대로 못하겠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부족하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또 엔비디아에서 칩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채굴량 공급이 원활하진 않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용산에서도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채굴장들은 대부분 그 전기의 공급이 전통적인 에너지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 화력 발전소나 뭐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의 이제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화력발전소인지 풍력인지 뭐 핵발전소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 종류는 농업전기, 산업전기, 일반전기 이제 가정용 전기는 제외를 할게요. 누진세가 있으니까 세 가지인데 17년이나 16년 그 이전에 세대에는 채굴업 자체가 규정이 안 돼가지고 산업전기도 쓰고 농업전기도 조금 쓰고 이런 이제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땐 참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채굴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산업전기는 제조업 기반에서만 쓸 수 있는 전기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조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은 대놓고 쓰지 못하고 쓰면 사실 안 되는 전기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걸 산업으로 인정해주고 제조업으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일반 전기를 쓰거든요. 일반 전기는 아시다시피 누진세는 없지만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요금도 다 다르고 여름, 겨울이 제일 비싸고 봄과 가을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시는 질문과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일단 글쎄 이게 화력발전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중국의 그 전기값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천성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수력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이 수력발전소들이 망을 타고 수요가 있는 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수력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는 남아 돌아가지고 과대 공급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싸게 측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많이 채굴자들이 모인다고 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뭐 풍력발전소가 있고 뭐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더 값싼 어떤 전기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채굴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중국하고 상황이 달라서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 옆에 이제 공장을 세워서 관시 같은 것도 있고 그들끼리 어떤 계약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직접 계약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옆에 채굴장이 많이 생겼겠죠. 우리나라는 공공재다 보니까 전기라는 게 자체가 함부로 그런 발전소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한번 들어본 거로는 발전소가 지금 노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큰 비용으로 매입을 하면 쓸 수도 있대더라 이런 말이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추진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처럼 뭔가 관시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채굴을 하려면 결국 일반 전기의 딱 카테고리 하나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채굴하고 계신 게 95%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지금 런던 하드포크가 있으면은 네트워크 수수료 측정하는 부분이 전에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채굴자들한테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소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하드포크를 좀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채굴 난이도나 그런 하드포크나 뭐 포스 전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하던 포스를 전환하던 사실 시세와는 별 관계 없을 것이다. 뭐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비트코인 시세지 이더리움 시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가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스 전환이 되더라도 이더리움이 안 캐신다고 하면 이전에 이더리움 현재 캐고 있는 것이 뭐 또 다른 이름을 바뀌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이더리움 대체할 수 있는 채굴 코인이 나오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 뭐 그래픽 회사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픽 카드 팔아야 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신생 코인 밀어준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저희는 걱정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더리움 포스라도 뭐 하든 다 소용없고 그냥 비트만 잘 가면 다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레이븐을 캐도 되고 이더리움 클래스를 캐도 되고 캘 거는 많아요 사실. 물론 난이도가 오르면 보통 가격 같이 따라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높은 코인과 인기가 같이 병합이 된다면 이제 코인 상승은 항상 같이 해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비트코인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 95%가 이더리움 채굴을 하고 계시는데 포스가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채굴하는 대상을 이더리움 외에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포스가 되면 일단 채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테이킹된 코인들을 통해서 뭐 그걸 지분 증명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수수료 가지고 이제 그것도 채굴이면 채굴이겠지만 기계를 투입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포스 전환이 되면 제 예상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레이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포스 전환이 사실 2017년도부터 간다 안 간다 계속 올해 간다 18년에 간다 19년에 간다 20년에 간다 이렇게 계속 밀려왔잖아요. 막상 올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리플이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기소를 당하고 증권 아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리플이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을 하면 이더리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비탈릭이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불지옥에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